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11번째 페이지 썬문답 시간입니다. 여기저기 매력을 흘리고 다니는 흘림체의 거장,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질질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질질이라뇨. 흘리니까. 어감이 질질이라뇨. 예. 뭘 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필체가 흘림체를 즐겨 쓰시는 것 같던데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지난 저희 금요일 특집 방송에서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저 이거 뭐 가감 없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느 으로 봐도 속도가 빠른 성격 같다. 머리가 좋다. 성격이 다소 급하다. 사물사안을 전체적으로 본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규칙성이 떨어진다. 아이고, 예. 뭐 충동적이다. 아이고 돈을 절약하지 않는다. 낭비한다. 딱 맞네. 이게 100%네 맞습니까? 이게요. 인정하나요? 저처럼 돈을 계획성 없이 쓰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진짜. 돈을 그렇게 갈퀴로 쓸어 담으면서 어디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한기로 흘리듯이. 네. 충동적이다. 제가 봤을 때 제 인생 쭉 살아오면서 네. 계획적으로 뭐 한 계획이 없어요, 진짜. 그냥 오늘 일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하자. 저희 처음에 썬문답 섭외할 때도 한 큐에 그러죠 뭐. 그럼 하시죠, 네. 시간도 안 물어보. 하죠. 네. 저희가 내심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개성 있는 필체를 보여주셔서 방송이 살았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네. 후 수습을 하자. 그러니까 글씨를 쓰실 때 네. 이게 미음 있잖아요. 네. 그 사각형을 닫아 쓰시랍니다. 닫았어? 그래야 안 새 나간다고. 아. 근데 썬킴 씨 보면 그때 애국가 쓰신 거 보니까 미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글자를 활짝 여셨어요. 이거는 네모가 아니라 왜냐면 네. 다들 시간도 아깝거든 이게.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방송해야 미음이라고. 되기 때문에 네. 예, 다들 시간이 없다. 다들 시간이 없다. 알겠습니다. 미음은 꽉 닫아서 써버릇 하시기 바랍니다. 미음은 네, 음식이죠. 미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흥청망청의 아이콘 썬킴 씨와 대기업 시리즈를 이 흥청망청의 아이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흥청망청 말씀하신 김에 또 흥청망청하면 연산군이잖아요. 뭐 그럼 어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연산군이 네. 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연산군이 자기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명의 관기들이 파티 오늘 밤 단둘이서 파티를 하자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관기들을 모집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채홍사라고 해서 전국에 다 보내요. 네. 그래서 얼굴이 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처자들을 그렇지. 예. 딱 거의 반강제로 납치를 해오거든요. 예. 그 납치해온 여인들을 운평이라고 불러요. 운평 가운데서도 더 아름다운 네. 또 선발을 해요. 네네. 그걸 흥청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진선미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흥청. 이 흥청 1,000명과 파티를 여는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연산군이 이제 물론 쫓겨난 후에 네네. 연산군은 흥청 때문에 망했다. 흥청이 망청이다. 진짜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흥청망청. 흥청망청이에요. 야, 또 연산군이 대기업 시리즈 해야 되는데 토크도 규칙성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규칙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없어요. 어디로 될지 몰라. 생방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얼마 전 이제 서울 남산에 있는 힐튼 서울 호텔이 40년의 역사를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 호텔의 건립주가 오늘의 주인공 대우그룹 고 김우중 회장인데. 그렇죠. 힐튼 호텔 뭐 종종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 나 예전에 그 90년대 때 힐튼 호텔 1층에 무도장이 있을 때는 종종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하셨군요. 넘어가시죠. 네. 실제로 그 힐튼 호텔 꼭대기 23층 펜트하우스를 김우중 회장이 집무실 겸 영빈관으로 사용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일 때 여기 초대받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IMF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넘어가고 이번에 또 재개발 결정이 내려졌는데 뭐 일단 그 소유주를 떠나가지고 건축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최초 한국인이 그 설계를 한 첫 호텔 이게 사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게요. 가보셨죠? 저는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가서 남산 계단 올라갈 때 보이니까 멋있거든요. 집이 그 근처신가 봐요. 아니요, 그냥 남산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김우중 회장이라고 하면 이제 셀러리맨들의 우상. 셀러리맨 신화. 셀러리맨의 신화죠. 저희가 지금 뭐 이병철 전 회장도 다뤘고 뭐 정주영 전 회장도 다뤘는데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김우중 전 회장은 진짜로 샐러리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월급 받으시면서. 진짜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안타깝게 1999년에 이제 대우그룹은 해체가 됐지만 네네. 한때 재계 2위의 재벌까지 네. 만든 어떻게 보면 참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죠.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성장 과정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는데 또 규칙성이 없이 갑자기 또 이게 필체 감정이 맞아요. 나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써야 될 소재를 낭비하고 있어, 지금. 흥청망청 다음 소재가 될 그럼 수도 두 번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예. 자, 대우그룹 창업주인 고 김우중 회장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1936년 대구 출생인데 우리가 근데 정주영 회장은 흑수저, 이병철 회장은 금수저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우중 회장은? 김우중 회장은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대구 사범학교 교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우가 약간 급성장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김우중 회장의 아버님이 대구 사범학교 교장일 때 학생 중에 한 명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런 인연이? 그래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이 대우를 창업한 다음에 네. 많이 예뻐했대요. 우중아 일로 와봐라. 그래서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옛 대우 본사 빌딩 있잖아요. 그 원래는 6층인가 7층인가 약간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불러가지고 우중아 일로 와봐. 너 여기다가 높은 빌딩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우 본사에 해서 만든 게 지금 서울 스퀘어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렇게 대전 출신이시죠? 네. 대전에서 새마을호 타고 서울역 내리셔가지고 처음에 딱 대우 빌딩 있는 거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그게 대우 빌딩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높다. 대전에 크다. 그렇게 큰 빌딩 있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비탑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오야. 근데 많이들 상경하면서 그 건물이 약간 심볼처럼 여기서 내가 코베이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다 그러던데. 어지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셨어요. 부산에는 그렇게 높은 빌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역 딱 도착하자마자 지금 뭐고? 사람이 만든 빌딩이가 저거. 그러니까 저는 안 당해봤는데 이런 분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 윗선배들 같은 경우에 서울역 도착하면 어리버리하잖아요. 와, 여기가 서울인갑대. 앞에 있는 게 좀 뭐고? 와, 저 빌딩 아이가 저거. 하고 있는데 분명히 대우 빌딩을 봤을 거예요. 그럼 옆에서 누가 와? 얘들아, 너 저 빌딩 몇 층까지 봤어? 저요, 23층까지 본 것 같은데. 너 그거 몰라? 서울에서는 저 빌딩 12층 이상 보면은 돈 내야 돼. 진짜요? 그거 얼마 내야 되노 내가? 봉이김 선달이네. 진짜로 있었다니까. 너 대우 빌딩 저거 돈 내고 봐야 돼. 서울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에요. 그럼요. 네. 대전과 부산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되네요. 하여간 규칙성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교장으로서 뭐라고 할까, 뭐 넉넉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꽤 살았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6.25가 터진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납북이 되셨거든요. 그래요? 납북이 되신 다음부터 이제 가세가 기울어요. 어머니 한 분과 이제 형 김덕중이라는 형이 있는데 이 세 식구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김우중 전 어린 김우중이죠.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통해서 이제 신문팔이를 신문팔이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고 하죠. 어릴 때 가장의 역할을 했어요. 가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신문을 굉장히 많이 팔았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 남들은 50부 판다, 나는 100부 팔겠다. 이때부터 뭔가 떡잎이 남달랐네. 그럼 다른 또 경쟁자가 등장할 거 아니에요. 저 애가 100부 던져? 난 150부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지는 걸 싫어했대요. 그래서 거스름돈 바꿔주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당시 이제 거스름돈이 이제 지폐 이제 환이기 때문에 이걸 다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신문요 던지고 얼른 받으면 바로 거스름돈 받으세요 하고 던지고 거의 공주고받기. 나중엔 또 경쟁자가 또 나온 거예요. 따라하니까. 따라하죠.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신문을 그냥 뿌렸대. 신문이요 하고 나중에 수금하는 걸로. 시간 절약하죠. 수금까지 뒤로 보낼 정도로 효율성을 강조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시간.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걸 다 파는 회사들은 있지만 시간을 파는 회사는 없다. 명언이네요. 명언이죠. 시간을 그때부터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죠.
근데 또 명언을 또 남기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신문 배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소년 김우중 본인의 처지에 좀 좌절할 법도 한데 당시 10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웬만한 어려움이나 고난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을 배짱을 배웠다. 아, 이런. 아, 배짱 좀 있으십니까? 배짱이요? 예. 저는 배짱이신가요? 귀뚜라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신문 파리를 하던 김우중 회장이 지인의 후원으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을 해요. 네.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 등록금이 좀 모자랐겠죠. 그럼. 그래가지고 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장학금 형태로. 아, 네. 한성실업의 김용순 사장한테 이제 그 장학금을 받아요. 네.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요. 뭐 좀 막역한 사이였나? 그러니까 대학까지. 뭐 아버지 그 지인이었다고 하는데 예. 그 한성실업이 이제 그 섬유 제품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학 4년 내내 그 김용순 사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꿈을 꿔요. 나는 유학 가서 네. 석박사 마친 다음에 나는 교수, 학자 되겠다. 아. 교육자 집안이니까. 네. 그러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대요. 아, 그래요. 나 일단 영국 아니면 미국으로 나는 유학 간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대학 졸업을 했어요. 유학은 가시나요? 근데 마침 그때 장학금을 네. 주셨던 네. 김용순 사장이 네. 오중아 일로 와봐. 네 사장님. 네. 너 우리 회사에서 6개월만 잠깐 일해줄 수 있냐? 아까 그 한성실업에서. 한성실업에서. 네. 왜냐하면 그 한성실업에서 해외 영업 담당을 했던 직원이 네. 잠깐 6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갔대요. 아,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딱 그 김우중 회장이 유학 준비한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니까 네. 영어가 되니까 네. 네가 잠깐 그 직원 빈자리에 네. 한 6개월만 네. 잠깐 좀 일 좀 해달라고. 김우중 회장도 뭐 장학금도 대주신 분이니까 네. 뭐 6개월 이후에 가지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제가 일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턴 같은 형태로 취직을 해요. 예.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꿨다? 인생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너무 비효율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을 때요. 아, 인턴이 보기에. 인턴 눈으로 보기에 일단 자기가 시간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회사의 서류 양식이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뭐 부장님 사인, 뭐 사장님 사인, 결제 뭐 라인. 결제 라인 쭉 이렇게. 네.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서류 만들 때마다 자대고 그렸대요. 이거 회사원들이. 이거 못 보셨겠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로 시간 되게 낭비가 된다. 네. 그래가지고 밤새 가지고 자기가 일일이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네. 일일이 자대가지고 그 양식을 만든 거예요. 아, 그 일일이 그냥 여러 개 만들어 둔 거예요? 네. 그래 다음날 아침에 준 거예요. 이거 제가 어제 만든 건데요. 앞으로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와. 사장님은 안 예뻐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렇죠. 또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네. 그 당시 이제 은행이 굉장히 갑질을 많이 했대요. 아, 그렇습니까? 가가지고 그 창고에서 서류에 조금이라도 한자가 틀리면은 네. 이거 다시 써보세요. 아하. 아니 시간 없는데 근데 좀 고치고 쓰시면 안 되나요? 안 되고 이거 원래 원칙대로 고쳐서 다시 써오세요. 야박하네. 이거를 김우중 회장이 그 은행 가서 본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냐? 먹을 거 사다 주고 음료수 사다 주고. 그래서 약간 환심 작전을 펼친 거예요. 창구를 하나 팠구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한성실업에서 사람이 오면은 네. 미안해서 그 은행 창구 직원들이 먹은 게 있으니까. 아니 이거 틀렸는데 네. 제가 고쳐서 해드릴게요. 더러운 세상 정말. 네. 그리고 네. 그 한성실업이 이 섬유 회사잖아요. 예. 마침 그 이태리에서 고급 원단들을 수입을 해왔는데 이게 팔 데가 없어서 재고가 쌓여 있었대요. 이거를 은행 직원한테 원가에 판 거예요. 은행 직원들은 당시 돈 많이 버던 직업이니까 이거 이태리에서 온 그 원단인데 이태리 타올이다. 이태리 타올 유래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가 마진 하나도 안 붙이고 드릴 테니까 이걸 옷 만들어 드세요. 양복 만들고. 이래가지고 재고도 다 없어진 거예요. 야, 이거 뭐 일석이조네. 얼마나 이쁘겠어요 사장님이. 그렇죠. 예. 6개월짜리 인턴이 들어와서 회사를 바꿔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이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 김용순 사장님이 약간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확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필 받으셔가지고 잘 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잘 안 풀린 거예요. 세상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다 지난 다음에
그 김우중 인턴을 불러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유학 간다고 했지? 다른 거는 내가 해줄 거 없고 비행기표 다 자. 이 비행기표는 내가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동안 고마웠다.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비행기 타나요? 타요. 네.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네. 근데 원래 목적지는 영국이었어요. 왜냐면 영국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외국분이셨나요? 아니 한국분. 한국분. 예. 여자친구도 이제 영국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가서 결혼해가지고 네. 같이 거기서 유학을 하겠다라는 꿈을 품고 김포공항을 출발했는데 네. 왜요? 이왕 그 해외 여행이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왕 해외 나간 거 좀 약간 삥 격리해서 가자. 일부러? 여기저기 한번 구경 좀 해보자. 겸사. 예.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동남아를 쑥 순회를 해요. 불안한데요. 예. 불안해요. 예. 근데 당시가 이제 그 동남아가 우리보다 잘 사는 때였거든요. 필리핀도 그렇고 네. 당연히 홍콩은 더 잘 살았고. 네. 참 이게 해외 여행 가면 뭐부터 보세요? 뭐부터 보냐고요? 방송국에 다니시는 분들은 네. 해외 방송국 구경하시는데. 제가 굳이? 굳이?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예. 김우중 회장은 뭘 받길래? 섬유 회사에서 6개월 일했잖아요. 네.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에 있는 섬유 공장을 간 거예요. 이 동네는 어떻게 생산하나? 이분은 진짜 대단하다. 워커홀릭이네. 네, 그러니까 보자. 가서 봤는데 네.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뭘요? 그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에 있던 섬유 회사의 생산 공장 기계들 있잖아요. 네. 이게 한성실업 기계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같은 종류예요. 네. 이거 얼마예요? 여기서 만드는 그 섬유? 1달러인데요. 네. 한성실업은 이거 50센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우리가 위에 있다. 인건비. 그래가지고 사장한테 묻지도 않고 오다를 따요. 아니 지금 인턴 끝나고 유학 가기로 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50센트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계약하실래요? 이거 위대한 인턴이네 진짜. 예. 50센트요? 그래요. 그래서 계약다. 거기 좋다 그러죠. 예. 그래서 홍콩에서 계약 딴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들고 필리핀 가요. 홍콩에서 이거 오다 딴 거라고 우리한테 발주 주시면 비즈니스 트립이 됐어요 갑자기. 비즈니스 트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오다를 엄청 딴 거예요. 사장님 어리둥절. 아니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친구 어떻게?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그땐 전화가 아니라 편지였거든요. 하필이면 또 런던에 있는 여자친구 보고 로마로 나오라고 했어요. 로마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자고. 여자친구는 로마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의 휴일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그레고리 팩 같이 그렇죠. 얼굴 팩하고 안 가요. 오다 이걸 들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요. 잠수 이별. 사장님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왜 런던 안 가고 여기 왔냐? 사장님, 사장님 오다 떴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빨리 공장 돌리세요 이거. 일감을 물어왔네. 그래가지고 한성실업 기계 24시간 풀로 돌려요. 거의 흥분울부 나오는 제비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산하기 직전에 한성실업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성실업을 세웠습니다. 한성실업을 다시 살리고 그 여자친구는 로마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갔대요. 끝인가요? 끝. 헤어지고. 헤어지고 결국엔.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그 김우중 회장의 자서전을 보면은 맨 첫 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우는 사랑을 포기하고 만든 회사. 나와 있어 그게요. 난 무슨 소린가 했어 이게. 나 진짜 그분도 받겠네 그 책. 여자친구분도. 그러니까 뭐 그때만 조금만 더 기다렸었어도 재벌 회장 회장이 사모님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아마 또 많이 순화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김우중 회장님의 사모님도 이 자서전을 봤을 건데. 그렇죠. 여보 이거 뭐야 이거. 적나라하게 못 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난 연애는 안 한다. 그렇죠. 난 사업을 택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한성실업에 이렇게 박씨를 하나 크게 물어다 드리고요. 이제 그 한성실업에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었다 그럽니다.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이거 사업 내가 해봐도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요? 네.
고 계속 일을 해요. 네. 그래서 30대 임원까지 올라갑니다. 야. 한성실업에서. 네. 근데 나이 36년생이니까 이때가 딱 30 딱 넘고 직후거든요. 네. 뭐 저도 그랬지만 29에서 30 딱 되는 순간 네. 정체성 혼란이 와요. 어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내 업이 맞나 느끼시죠? 아, 많이 느끼고 제가 방송에서 네, 회사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렇구나. 예. 여기 따로 메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임원하셔야죠. 네. 여기서 내가 계속 여기서 이 업을 해야 되나 네. 아니 다른 걸 해야 되나. 네. 김우중 회장도 딱 나이 30에 이거 갈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네. 안 되겠다. 나는 다시 원래대로 나 유학 가겠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한성실업 회장한테. 네네. 나 원래대로 나는 공부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안 놔주죠. 이런 복덩이를. 아, 그렇죠, 그렇죠. 잠수를 타버린 거야. 김우중 회장이. 김우중 회장이. 아. 회사 그만두고 사표를 내버리고. 네. 그랬더니 경쟁사에서 네. 너도 나도 김우중 찾아라. 스카우트. 네. 일본에서도 심지어 한국 지사단 시켜주겠다. 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일단 난 영국이든 일본이든 나가자. 가야겠다. 네.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네. 근데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당시 여권이 나오기 굉장히 쉽지 힘들었어요. 네. 한 1년 걸렸대요. 여권 네, 나오는 네. 게. 그럼 어떻게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대도 섬유 도재환이라는 당시 그 같은 업계에 네. 또 사장님이 찾아옵니다. 네. 대도 섬유라고. 네. 우중 앉아봐라. 네, 사장님. 내가 이번에 그 섬유 기계 많이 내가 지금 수입을 해서 깔아놨는데 해외에서 오다를 내가 어떻게 따는지 방법은 모르겠다. 너 오다 잘 따졌냐? 오다 잘 따죠. 예. 그렇죠. 나한테 좀 전수 좀 해다오 그 방법을. 네네. 싫은데요. 저 유학 가야 되는데요. 그럼 나랑 동업하자. 저 돈 없는데요. 네. 알아. 너 돈 없는 거. 네. 내가 일단 너한테 그 지분 50%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월급으로 갚아 나가. 나는 너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돈이 아니라. 너도 길게 보자. 네. 너 이 능력이 이거. 근데 이걸 너 썩히면 안 된다고. 네. 너 그러니까 우리 회사 밑에서 일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5대5로 동업하자고. 공동 CEO. 공동 수익을 하자. 네네.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네. 여기에 오케이를 해버려요. 야. 그래가지고 1967년도에 네네. 1967년도에 이 대도 섬유와 네. 김우중 회장이 합쳐요. 대도 섬유의 대, 김우중의 우, 대우 시럽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대우로. 대우. 야. 1967년도에 섬유 회사로 네. 탄생을 해요. 대우그룹의 모태가 되는 거죠. 모태가 되는 거죠. 야. 그래가지고 이 김우중 회장이 이제 필리핀에서 네. 섬유 오다를 따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와이셔츠를 만들었거든요. 네. 와이셔츠를 만들어가지고 필리핀에 수출을 하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의 신화는 시작입니다. 야, 이렇게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전 시간에 소개해주신 현대나 삼성의 어떤 모태격이 되는 회사들은 되게 뭐 불에 홀라당 타버리기도 하고 네. 크고 작은 시련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우실업은 곧바로 승승장구했다고 들었어요. 뭐라고 할까? 세일즈의 거의 신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화와 드라마 미생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합상사. 어떻게 보면 대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만화와 그다음에 그 드라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상사라는 것이 일단 뭐냐면 내가 직접 생산하는 거는 별로 없지만 네. 어디서 뭘 떼와 가지고 이걸 재가공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뭐 이윤을 붙여가지고 다른 데 파는 네. 이런 형태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시작한 거예요. 생산은 안 하지만 네. 돈은 번다. 돈 되는 거 A라는 데서 우리가 얻어가지고 B라는 데서 판다. 마진 붙여서. 이런 식으로. 네. 그 대표적인 성공 신화가 있는데 네. 1960년대 네. 60년대 후반 69년과 70년대 아프리카 수단에 네. 타이어를 갖다 팔면서 수단까지 갔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 타이어를 갖다 팔면서 일단 다른 데서 생산된 타이어를 네. 수단에 갖다 판 거예요. 하면서 종합상사로 이제 크기 시작했어요. 세계 경영의 시작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가 아프리카 수단이 네. 공산국가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냉전에 극을 달리던 시대에. 그럼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이 비동맹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영미권의 이제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네네. 독립을 한 다음에 우리는 미국과 영국 편에 안 붙겠다. 우리는 비동맹 블락을 형성하겠다. 여기는 북한이 엄청 굉장히 선을 댔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과는 수교했지만 네네. 우리와는 수교를 안 했던 상태였거든요. 네. 여기에 김우중 회장이 타이어 들고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 배짱 역시 배짱남.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너 지금 북한 공작원들이 판치는 지금 아프리카로 들어간다고?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고 또 타이어 팔러 갑니다. 불도저예요, 불도저. 네. 예. 타이어를 갖다 수단에 팔았는데 예. 일단 수단 정부도 네. 눈치를 이렇게 살짝 줬대요. 네. 그냥 쉬쉬쉬 북한 공작원 다 있는데 네. 그냥 쉬쉬쉬 하고 그냥 몰래 팔라고. 네. 근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타이어가. 덥잖아요. 네. 타이어가 굉장히 빨리 마모가 돼. 아, 자주 갈아야 돼. 자주 갈아야 돼. 근데 굉장히 좋은 품질의 타이어를 싼 값에 제공을 한 거예요. 네. 수단 정부가 네. 북한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계속 제공하라고. 전세 역전. 전세 역전. 와. 여기에 김우중 회장이 아무리 지금 여기 공산 사회주의 정권들이 있는 아프리카라고 하더라도 네. 싸게 제공을 하면 되네 하면서 노크한 곳이 어디냐면 네. 리비아였어요. 카라피. 리비아. 네. 리비아 뭐 기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우잖아요. 대우가 네. 종합상사로 큰 게 네. 리비아의 대수로공사. 대수로공사. 대수로공사와 공항건설, 네. 학교 병원 건설. 네. 리비아의 공공 인프라의 거의 5-60%를 다 대우가 건설을 해줬어요. 그 정도예요. 공항뿐만 아니라. 야. 당시 이제 처음 시작은 공항 건설이었거든요. 네. 사막 한가운데 공항을 건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건설 회사에서 짓다가 포기하고 나갔어요. 아우, 맘마미야, 너무 덥다. 나는 우리 못 만든다. 그래서요. 김우중 회장이 들어가가지고, 야, 우리가 한번 우리가 쟤네들 이탈리아 애들이 포기한 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아자. 해서 원래 공사 기간을 30%를 줄여서 완공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카다피 의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네네네. 직접 왔어요. 어딜 와요? 건설 현장에 네. 와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같이 숙식을 한 거예요. 대우 직원들이랑. 카다피랑 같이 숙박한 썰 푼다.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리고 같이 김우중 회장과 탁구 경기됐다고. 탁구를? 김우중 회장 강 스매시! 신뢰를 한 거 이제 서방 국가들도 포기한 거를 이 대우란 회사가 이걸 성공시켜줬다. 빨리 훌륭하게 완벽하게 네. 사막 한가운데 네. 앞으로 모든 리비아의 이런 그 인프라 건설은 대우 건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이 대수로 공사 사막 한가운데 그러니까 정말 사막 모래벌에 네. 농사가 가능하게 만든 대수로 공사. 이건 피라미드보다 어려운 거예요. 피라미드보다 어려운 네. 거를 이거 김우중 회장이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대우가 승승장구.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네. 이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정주영 회장이 먼저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떼 방북 등등등. 네. 훨씬 이전부터 김우중 회장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북한에 들어갔다고? 북한 들어가면서 김일성과 진짜 다이렉트 딜을 하면서 네. 그 북한과 경협을 시작했어요. 그게 되던 시절이구나. 예. 우리 측 아까 공개적으로 안 했죠, 우리 측에서. 아까 예. 우리 정부만 알고 있었던 거죠. 물밑에서. 네. 그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여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여권에 그럼 당연히 북한 그렇죠. 순환공항 찍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이 외교관 여권을 줬대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환공항 들어가가지고 네. 나갈 때는 놓고 나가고. 비밀리. 예. 특히 이제 그 노태우 정부 때 이 비밀 특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기 자서전을 보면은.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노태우 정부 이제 북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당시 이제 김일성에게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10년 동안은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경협과 남북 공동의 그런 시대를 한번 가져보자. 김우중 회장 이걸 가서 김일성한테 전하라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거를 전한 거예요. 네. 김우중 회장이 저기 남측 즉 노태우 정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했더니 김우중 회장의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예. 갑자기 김정일이 팍 밥상을 치고 일어나면서 네. 뭐지 이래? 남조선이 지금 뭐 보장을 해주면 우리가 살고
뭐 어. 무슨 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 보좌관들이 네. 김우중 죽었다 이제. 아 그러게요. 평양 살아서 못 나간다. 네. 근데 살아나갔어요. 어떡해요? 그때 김일성이 같이 밥 먹다가 네네. 물어봤대요. 김 회장은 올해 나이가 몇인가? 네. 그때 나이가 40대 후반이었거든요. 몇 살입니다. 네. 그래. 김정일이 좀 몇 살 어리대요. 그냥 동생이 그냥 했단 소리 치고 그냥 넘어가. 아, 교통 정리를. 형으로 그냥 한 번만 그냥 네가 쿨하게 넘어가. 관대하게 넘어가.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요. 지금 카다피랑 김일성을 만난 분이에요. 그렇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어느 정도였냐면 그 신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의 말에 따르면은 네. 김일성이 해외 정세는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데 네. 남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대요. 잘 몰랐대요. 야. 워낙 사회가 혼란하다 보니까 네.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무너질 정권으로 알고 있었대요. 거기에 김우중 회장이 이것도 다 회고록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주성님께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신다고. 남한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는 갈대와 같다. 갈대.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다. 이거 꼭 명심하시라. 명심하시라. 거기 충격을 받았대요. 네. 갈대와 같다. 네. 그럼 내가 착각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네. 객관적으로 알려줬대요. 이런 사회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 그걸 김일성이 귀담아 들었다는 것도 신뢰를 했다는 거네, 진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네. 김일성이랑 대동강에서 오리보드 타고 그 북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막후 조율도 김우중 회장이 했죠. 진짜요? 네. 야, 그건 몰랐네요. 그래요. 정주영 회장보다 더 한 발 앞서서. 그렇죠. 북한 쪽과. 자, 그렇게 아시다시피 대우가 점점 사업 확장해서 뭐 대우건설,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쭉쭉 뻗어나가는데 짧게 혹시 그 시절 대우의 위상을 모르는 약간 영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때 대우가 요 정도였다.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재계 2위. 해외 나가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예요. 네. 현대를 모르는 미국인들은 많았어요. 뭐 휴은다이 그래서 자동차 회사 이 정도. 네. 그러니까 한국 기업 2개를 대라. 네. 그러면 1위 삼성, 2위 대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투탑 삼성과 대우였다. 리즈 시절엔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몰락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창업 31년 만인 1998년에 대우가 41개 계열사, 396개 해외 법인을 거느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고요. 당시 자산 총액이 76조, 매출은 91조. 예, 정말 국내 재계 2위의 대기업이었습니다. 이랬던 대우가 어쩌다 그렇게 단숨에 무너진 겁니까? 예? 일단 이게 정론이 있고 야사가 있는데 야사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야사 전문 아니신가요?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정론만 말씀드리면은 너무 부채 경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를 너무 믿었던 거죠. 대마불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대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를 물론 생산했지만 처음부터 생산해가지고 큰 기업이 아니라 인수하고 갖다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피를 이제 키운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부채가. 그러니까 1999년도에 이제 그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는데 당시 이제 그 대우그룹의 부채만 89조 원이었거든요.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산이 국가 예산이 85조 원이었어요. 대우그룹 부채가 더 많네요. 대우그룹 부채가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았던 상황이에요. 거기에 50조 정도는 이제 분식회계를 했어요. 분식회계. 분식회계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라면 먹는 회계가 아니라 왜요? 너무 고전 개그를 하셔가지고 훅 들어오네요. 그런 김밥 먹는 회계가 아니라 그 정말 부채에다가 분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분식회계거든요.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는 거죠 이걸요. 버티다가 IMF가 결정적이었었죠. 그러니까 대우의 이 부채를 감당하기에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도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체한 다음에 이거를 정리해서 살아날 기업은 살리고 정리할 기업은 정리하자.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와 IMF가 결정을 내려서 1999년에 대우그룹은 해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허터허탄 역사예요. 대우는 정말. 그렇지만 대우그룹은 해체가 됐지만 그 대우그룹 이 살릴 기업은 살리고 그다음에 정리할 기업은 정리가 돼서 아직까지 대우의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대우해양조선이라든지 그렇죠. 대우자동차, 타타
뭐 대우 타타 회사든지 대우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많죠 아직. 애초에 뭐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나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좀 빚을 너무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오늘 뭐 얘기 들으시면서 정말 서울역 처음 서울의 상경에서 그 건물을 보면서 감탄했던 그 추억을 되살리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저기 길거리 아직도 티코 다니더군요. 티코가 레간자 본 적 있습니다. 제도 티코를 한번 타봤는데 아, 네네네. 제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네. 조수석 백미러를 조절할 수 있어요. 레트로 감성. 예. 티코 요새 없어서 못 팔아요. 클래식카예요. 없어서 못 사요. 클래식카, 맞아요. 클래식카. 대기업 시리즈 슬슬 풀어주신 썬킴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